2부 출발합니다. 어제 서울시가 내놓았던 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요. 그러니까 출퇴근길에 대중교통 무료로 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의견이 꽤 많이 들어오네요. 이승희님은 별로 쓸모가 없는 일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라도 시도를 해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들어오고 교통비 깎아준 효과는 있지 않습니까? 김용진님 의견도 들어오는데요. 이 의견은 좀 받으면서 2부 진행해보도록 하죠. 오늘 2부에서는요. 소년원에 5개월 수감돼 있던 10대 청소년 수감자가 소년원을 나온 직후에 대장암 3기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수감 당시 몸무게가 40kg이나 줄었지만 변비약 처방만 받았다는 게 주장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인지 이 이모군의 아버지 얘기 직접 들어보죠. 그런가 하면 2008년 국가기록원이 노무현 청와대를 고발한 배후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가 있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기록원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이런 새로운 사실들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국가기록관리혁신 TF가 그동안 과거사를 조사한 건데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이 TF의 위원장 만나보죠. 화요일의 코너 뉴스닥에서도 이번 주 상한가 하한가 골라보는데요. 지금 이름을 보니까 뜨거운 인물들이 많이 들어있네요. 이따 만나보죠. 50원의 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자,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18살 소년원 수감생의 얘기입니다. 18살 이모군 춘천소년원에서 5개월을 살고요. 작년 10월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년원을 나온 직후에 대장암 3기 말 진단을 받고 지금 시한부 투병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요. 소년원에서 31차례에 걸쳐서 복통과 혈변 증상을 호소했고 5개월 동안 몸무게가 자그마치 40kg이 빠졌는데 소년원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대장암이란 사실을 이군도 몰랐고 소년원도 몰랐죠. 하지만 이 정도로 심한 증상이면 한 번쯤은 외부에서 정밀검진이라도 받았어야 되는 건데 그게 없었다는 거죠. 부모들은 호소를 합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랬는데 우리 이 사연에 귀를 좀 기울여 봐야겠습니다. 이모군의 아버지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아버님 나와 계세요. 네네. 아들은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지금은 수술 받고 나와서 항암 치료 2차 끝내고 지금 있습니다. 항암 치료라는 게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걸로 알고 있는데 잘 견디고 있어요? 옆에서는 많이 응원을 많이 붙어서 주는데요. 예. 항암 치료 받고 나서 한 일주일 열흘 동안은 먹으면 이제 구토 증세 같은 게 좀 심해갖고 어떻게든 먹이려고 해서 좀 먹고 있는 중입니다. 먹고 있는 중이고. 3기 말 진단을 받았어요. 대장암 3기 말? 예. 병원에서는 일단 수술을 해도 1년 정도 보면은 많이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항암 치료 열심히 받고 하면은 의사 소견에서는 한 2년 정도 예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8살이죠? 네네. 자, 아들이 소년원에 수감된 게 2017년 5월입니다. 무슨 네네. 일로 소년원 들어갔어요? 자기 또래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이런 일 저런 일 나쁜 짓 이런 거 많이 해갖고요. 제가 보니까 금품갈취 이런 것들 사기, 해서 예. 그때는 대장암인 것 전혀 모르셨어요? 소년원에 입학하기 전에는 굉장히 건강한 체질이었고요. 그 전에도 무슨 검사 같은 거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럴 때는 아무 이상 없었고 건강했습니다. 그때는. 키 몇 센치 몸무게 몇 킬로 나갔습니까? 키 177에 예. 정상일 때는 같이 목욕탕 가서 재보면 104kg 요 정도 나갔습니다. 엄청 건장했네요. 104kg. 예, 약간 뚱뚱한 체격이요. 예. 그런 체격. 예. 이미 병이 있었는데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은 소년원 들어가서 발병한 건지는 이건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구체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소년원에 들어가서였단 말씀이죠? 예. 증상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합니까? 처음 증상은 복통 같은데 나중에는 아예 변을 15일 이상 못 볼 정도가 되고요. 15일 동안 변을 한 번도 못 봤다고요? 화장실을 한 번도 못 갔다고요? 예. 15일 이상 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거의 먹지를 못했습니다. 소년원에서도. 예. 거기 같이 생활했던 친구들 중에서도 물어봤을 때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아픔을 많이 호소하고 그거를
뭐 거의 누워있는 게 일상생활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눈물 흘리면서 나 너무 아파 이렇게 그 다른 소년원생들한테 얘기했다고요? 네네. 대장에 진짜로 제가 사진을 봤는데 어마어마한 덩어리가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아이고. 근데 그 내시경 할 수 있는 그 호수 하나조차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암세포가 꽉 차 있다 그러더라고요, 덩어리가. 그러니까 배가 오죽 아팠겠어요. 예. 나중에는 숨쉬기조차 힘들어갖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숨도 못 쉬고. 예. 그러면 그 정도가 되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누워있기만 할 정도 상태라면 소년원 측에다가 이러이러하다가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고요. 소년은 진료를 31회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31차례. 예. 뭐 3일에 한 번씩은 진료실에 가갖고 얘기했는데도 예. 외부 병원 한 번 내보내주지도 않고요. 그럼 뭘 했대요? 그렇게 아프다고? 아니 지금 장에 암덩어리가 가득 차서 내시경 호수 하나가 안 들어갈 정도 상황이면 이게 보통 아픈 상황이 아니었을 텐데 보면 알 텐데 어떻게 했답니까 그러면? 그냥 진통제 처방해주고 변비약 처방해주고 배 안에 변이 차서 그런 거니까 움직여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너 그거 예, 장을 비워야 되니까 저 대변 넣어야 누워 있으면 되니까. 꾀병이다. 자 그렇게 네. 참다 집에다 연락을 한 게 9월 초라고요. 네네. 아빠 꼭 병원에 나가서 치료받게 해줄 수 있게 선생님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자기가 얘기해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아빠 병원 좀 나가게 해달라고. 예. 아이고 아버님 그 전화 받고 어떠셨어요? 지금 18살 아들이 오죽하면 병원을 나가게 해달라고. 예.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외부 진료 신청하셨습니까? 예, 외부 진료 동네 조그만 내과 같은데 예. 그런 데를 데리고 가서 피검사하고 엑스레이를 찍었나 보더라고요. 예. 그 다음날 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배에 가스가 많이 차고 똥이 꽉 차 있으니까 변비약 먹으라고 변비약을 또 역시 처방을 변비약. 받아갖고 와서 그 약만 계속 복용을 했는데 더 안 좋아진 거죠. 자, 그러니까 외부 진료를 안 받은 건 아니네요. 부모님이 예. 호소를 해서 겨우 한 번 받긴 받았는데 동네 병원 가서. 근데 거기서 예. 결국은 못 잡은 거군요. 예, CT 촬영만 한 번만 했어도 출소한 날 그날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갔거든요. 예. 저희가 사는 동네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냥. 예. 거기 의사 선생님은 CT를 찍어보세요 해갖고 CT를 찍었습니다, 바로. 바로 나왔어요, 대장암이란 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갔더니 암이 의심되니까 큰 병원으로 가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버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5개월 다 채웠습니다. 예, 원래는 예. 6개월인데 뭐 모범수로 1개월 예. 축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5개월 다 채우고 나왔어요. 예. 그 얼굴 보고는 얼마나 놀라셨어요. 뭐 마음 아픈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로 자식이더라도 그렇게 빠지니까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예. 야, 얘가 지금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싶으셨겠네요. 그때 이미. 예. 예. 이제 많이 억울합니다, 진짜로. 뭐 애가 나와서 억울한 심정을 어떻게 해서 담임 선생님한테 문자도 보내고 뭐 통화도 해본 적이 있는데 미안하다는 말씀이 한 번도 없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애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갖고 소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술도 배우고 좀 반성도 많이 하고 이렇게 갖고 다시 일상생활 하기를 바랬는데 예.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자기 증상에 맞는 약조차 하나 못 먹고 말도 안 되는 약만 먹고 그렇게 지냈다는 게 굉장히 억울하고 분하고 그렇죠. 지금 아들도 본인의 병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 항암 치료 열심히 받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오래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주고 그냥 평상시처럼 대해줍니다. 그냥. 예. 아들도 열심히 하겠다. 아버지 나 살고 싶어요. 예. 이런 얘기 하나요? 아 그럼요. 열심히 해서 꼭 오래 살고 해보고 싶다고. 꼭 오래 살아서 효도하고 싶다. 이런 얘기. 예. 참. 알겠습니다, 아버님. 아무쪼록 이 건강 회복하기를 저도 바라고요. 예. 완치해서 우리 아들 이야기처럼 이제 새 사람 돼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효도하면서 살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임모군의 아버지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정형준 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정 국장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대장암 판정을 받은 이모군 아버지 얘기 지금 들으셨는데, 그러니까 소년원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9월 말에 외부 진찰을 받도록 했는데 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다. 이건 아버지 얘기 들어보니까 엑스레이 찍고 피 검사하고 그랬다 그럽니다. 그리고 소년원에 있는 의료진도 청소년기에 대장암 발병하는 케이스가 너무 희귀해서 놓친 것뿐이지 우리가 그 친구를 진료하지 않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청소년기 대장암 발병이 희귀한 건 사실이고 뭐 유전적 요소가 크다는 점도 뭐 인정을 하는데요. 예.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40kg이 빠졌는데 130일 만에 40kg이 빠진 거거든요. 예, 뭐 제 환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한 2, 3개월 동안에 5kg만 빠져도 제가 큰일 났다 싶어서 3차 의료기관으로 소견을 첨부해서 의뢰를 하는 상황이고요. 예, 예. 그래서 몇 가지가 지금 의심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런 외부 진료를 의뢰를 할 때 이런 심각한 체중 감소나 증상을 기반으로 좀 의뢰를 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요식행위로 한 건지가 좀 의문이고요. 예. 또 이 의뢰하는 기관이 그냥 전문의가 있는 의원급 기관인지 아니면은 실제로는 검사가 가능했던 그런 병원급 기관으로 의뢰를 했던 것인지. 아, 그러니까 됩니다. CT 촬영까지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기관으로 보낸 건지 아니면 지금 엑스레이밖에 안 찍었다 그러거든요. CT라든지 뭐 MRI라든지 이런 장비가 없는 그냥 병원으로 보낸 건지 이것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뭐 이곳에는 이제 전문의가 아니셨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현재 한국의 교정시설의 어떤 의료진의 수준이나 배치 현황을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다르게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곳에 보낸 것이고 그곳에서도 오랜 기간 또 추적 관찰해야지만 어떤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130일 만에 40kg. 이게 의사들 입장에서 보통 일은 아닌 건가요? 이거는 보통 저희가 이렇게 급격한 체중 감소가 있다면은 단순히 암만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예. 심각한 자가 면역 질환에 특히나 이런 복통이나 체중 감소가 동시에 이 정도 벌어졌다고 하면 또 이 청소년기에도 예. 클론병이라든지 이런 거의 괴질 수준의 치료가 거의 어려운 이런 중증 질환들도 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의심을 해봐야 상황입니다. 되는 상황.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교정시설이 아니라면 절대 벌어질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교정시설 군대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예. 아프다고 이제 환자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본인이 이제 좀 쉬고 싶거나 아니면은 이런 꾀병을 부린다라고 하는 측면을 좀 강하게 상정하는 경우가 의심하는 거죠. 저 꾀병 아니야. 일하기 싫어서 뭐 하기 싫어서 이렇게. 예,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의료진은 최악의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론이죠. 그런 부분이 이제 경험이 아마 미숙한 분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이 교정시설에 배치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입니다. 예. 1년 단위로 계속 이 바뀌죠. 인력이 바뀌는 정말 그 연속성이 떨어지는 예.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더더욱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인권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는 상황에서 예. 벌어진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법무부 쪽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배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서울은 채용이 진행 중이고 부산은 2명, 대구 2명, 광주 1명, 전주 1명, 대전이 3명이네요. 그리고 청주, 안양, 춘천, 제주 모두 1명씩 두고 있다 의사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정도면은 어떻게 뭐 충분한 수준입니까? 숫자보다도 예. 교정시설에 있는 선생님들은 가벼운 경증 질환은 잘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는 판단을 잘 해가지고 빨리 의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의사 선생님들은 따로 좀 교육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의 뭐 1년 단위로 계속 선생님들이 바뀌는 상황으로 이 부분도 이제 수십 년 전부터 이미 문제제기가 되는데 개선이 전혀 안 되는 안 상황입니다. 되는 부분. 알겠습니다. 지금 그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는 이미 명확한데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더 답답한 노릇이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정형준 국장까지 만났습니다. 저희가 춘천소년원의 소속 기관인 법무부에도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법무부에서는 인터뷰에 응하지 못한다라는 걸 알려오면서 현재 법무부 감찰관실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다만 소년법, 또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인터뷰에 응할 수가 없다. 양해해달라. 다만 조사가 종료되면 그 결과는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라는 입장을 저희 뉴스쇼 앞으로 전해왔습니다.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 기록물 유출 고발 사건. 이 고발을 이명박 청와대가 주도했고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의 국가기록원에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했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니 도대체 국가기록원에까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상식적이지 않은 이 내용 어제 국가기록관리혁신 TF가 발표한 조사 결과입니다. 좀 자세히 들어보죠. 국가기록관리혁신 TF의 위원장 안병우 한신대 명예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국가기록관리혁신 TF 이게 어떻게 결성된 건가요? 요거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 기록관리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산하의 민간 전문가 14명으로 구성이 된 TF입니다. 그 얼마 전에 그 한일 위안부 합의 TF 뭐 이런 것과 비슷하게 TF를 꾸린 거군요. 예, 뭐 아시는 것처럼 지난 몇 년 동안 국가기록관리를 둘러싸고도 많은 문제들이 이야기가 됐고 예. 논란도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의 실상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기록관리를 혁신해야 되는지 예. 구체적인 방안들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TF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국가기록원을 둘러싼 의혹들 하나하나 다 짚어보신 건데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 기록물 유출 고발 사건. 그러니까 이게 2008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을 봉하마을로 유출했다 해가지고 국가기록원이 참여정부 비서관 10명을 고발한 사건.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10명을 국가기록원이 고발. 우리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고발을 주도한 게 국가기록원이 아니라고요? 형태는 국가기록원이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 실제로 그 내용을 보니까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 기획관리비서관실이 주도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실 기획관리비서관실? 예. 아니 왜 거기가 이걸 주도합니까? 어떤 식으로? 청와대의 기획관리비서관실이 국가기록원장한테 고발장 초안 또 고발에 필요한 관련 증거물들을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기록원으로 하여금 이제 고발할 수 있는 실질적 준비를 진행하게 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문서를 받고 국가기록원에서는 정식 문서로 좀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하니까 기획관리비서관실이 대통령 기록물 무단 유출 사건 관련 증빙 서류 송부라고 하는 문서를 보내주었습니다. 예. 이거 그 문서하고 거기에 첨부되어 있는 관련 증거물 무려 135쪽이나 되는 방대한 양의 문서인데요. 예.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발견을 해서 쭉 분석을 해봤더니 예. 국가기록원은 그냥 시행만 한 상태이고 그것을 주도한 것은 이제 대통령실의 기획관리비서관실이었다라고 하는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고발을 한 사건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국가기록원이 주도적으로 하되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워낙 많을 테니까 그걸 좀 주시오라고 해서 받은 걸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그 양이 다만 방대했다 뭐 이런 건 아닙니까? 국가기록원은 기본적으로 고발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적극적으로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직전 청와대의 비서관 10명을 고발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네. 청와대가 그러면은 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남아있는 문서들을 통해서 예. 이것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고발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시한 것으로. 그럼 문건도 나왔어요. 이거는 지시의 정도다. 그냥 보조해준 거 도와준 정도가 아니라 지시했구나라는 느낌의 문서까지 나왔습니까? 예. 관련된 증거물들을 청와대에서 보내주고 예. 또 고발장 초안도 만들어서 주었고. 고발장 초안도 청와대가 만들었어요? 예. 국가기록원 도장을 찍게 되는 그 초안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 볼 때 예. 청와대가 주도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기록원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 이것도 어제 발표하셨어요?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서는 이제 따옴표를 했는데요. 예. 아니 국가기록원에 블랙리스트가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몇 가지 문서들을 통해서 특정한 그 전문가들을 차별적으로 배제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 특정 인사들을 배제하기 위한 어떤 기준, 내지는 그들의 명단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한 것인데요.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다 그러면 이제 문화예술인들 가운데 현 정부를 비판했다든지 이런 인사들 배제한 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잖아요. 예. 그럼 국가기록원 블랙리스트에는 어떤 인사들이 배제가 돼 있던가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예. 국가기록 전문가들하고 정부하고 몇 번 충돌한다고 할까요?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그런 계기들이 있었어요. 예.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러 기록 전문가들이 활발하게 정부에 대해서 의견을 특히 이제 반대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들을 제시를 한 적이 있고요. 그 잘 아시는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 때도 이 정치권하고 기록관리계가 이제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었고요. 그랬었죠.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기록관리단체 협의회 같은 것을 만들어 공동으로 쭉 대응을 해왔거든요. 뭐 이제 이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한 사람들이 문제 인사다 이렇게 아마 되지 않았나 싶고 아마 그것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도 또 기록관리 전문가들이 활동을 하고 하니까. 이제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이제 성명서 뭐 이런데 이제 이름 올린 사람들 이름을 올리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마 기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국가기록원이 국가기록원 현안 보고라고 하는 문서를 통해서 국가기록원장이 장차관에게 보고한 문서인데요. 조직 쇄신 추진 계획이라고 하는 보고를 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조직 쇄신 추진 계획. 조직을 쇄신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추진 배경의 하나로 일부 직원, 주로는 연구직과 외부 진보 좌편향 인사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국가기록관리가 정부 정책에 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점. 이것이 조직 쇄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그들은 개혁의 대상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그 명단을 확보하셨습니까? 명단은 확보를 못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22개 위원회 및 협의회 중에서 문제위원 8개 위원회 20명을 단계적으로 교체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명단이 확보가 안 됐으면 말입니다, 위원장님. 구체적으로 A 인물, B 인물, C 인물이라는 게 나와야 이 사람들은 전혀 교체될 이유가 없는데 교체됐구나. 정부의 비판적인 의견 냈다고 교체됐구나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을 텐데 그게 확보되지 않았다면 좀 애매한 지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명단을 구체적으로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구체적으로 위원들을 교체해버린 점들을 몇 가지 확인을 했어요. 교체된 위원들을 만나셨군요. 위원들이 있다. 그 누구라고 하는 것도 확인이 됐고요. 결국 명단이 쭉 적힌 리스트는 발견 못했지만 문건마다 들어있는 문구들 그리고 실제로 교체된 사례들 이런 분들을 만나봤을 때 분명히 블랙리스트가 존재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국가기록물 관리와 관련해서 과거 사안들을 쭉 돌아본 분 TF 위원장 안병우 교수 오늘 만났습니다. 쭉 조사하시면서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떤 거였어요, 위원장님?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할까 하는 것은 아직도 정권 성격에 따라서 이 기록관리가 너무 큰 영향을 받고 출렁인다. 이제 다른 분야하고 좀 달리 국가기록관리에서 이런 문제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국가기록관리라고 하는 게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이거든요. 또 이게 정부 행위를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그 책임성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 분야인데 정권이 바뀜에 따라 출렁출렁했다는 게 전문가로서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번 TF에서 이런 적폐들을 발견했으니까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 마련하는 데도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기록관리 혁신 TF를 맡아서 꾸려오셨어요. 위원장 한신대 안병우 명예교수였습니다. 청취자 김혜림님, 꺼내도 끝이 없군요. 국가기록원 블랙리스트까지 놀라셨죠? 저도 좀 놀랍네요. 언제까지 청산해야 되는 거냐. 한숨을 푹 쉬셨어요. 그런가 하면 소년원에서 대장암 3기였는데, 그러니까 발병을
언제 했는지 모릅니다. 소년원 들어가기 전에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고통이 시작된 건 소년원에서부터였는데 계속 변비약만 준 겁니다. 나와서 진료받아 보니까 5개월 만에 나와서 진료받아 보니까 대장암 3기. 암덩어리가 대장에 가득 차서 호수 하나 들어갈 내시경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인 상황이 된 18살 이야기 들으시고는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죄는 미워도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들 4522님 외에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2624님, 이주민님, 이동구님은 근데 부모님은 왜 면회를 한 번도 안 가신 거죠? 아들이 아프다고 오라고 하기 전까지는 왜 안 가신 겁니까?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이 아들이 좀도둑같이 이게 금품 뭐 애들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삥 뜯는 거 이런 거 하다가 들어간 거예요. 5개월 사는 거니까 금방 소년원 갔다 나오겠지 하고 이분들 표현으로는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집안 살림 넉넉지 않아서 먹고 살기 바빠서 이제 아들 소년원 갔다 5개월 있으면 나오겠지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겁니다. 아버지 너무 아파요. 병원에 한 번만 가게 해주세요. 이러고 전화가 온 거랍니다. 예. 사연이 딱 하더라고요. 들으시고는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뉴스닥 들어가 보죠.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모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분위기 좀 바꿔볼게요. 많은 분들이 소년원 얘기 듣고는 가슴 아파하시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어제 허 소장님 괜찮으셨어요? 목이 칼칼하죠. 지금도 칼칼합니다. 특히 이제 방송 여기저기 예. 또 하고 다니는 많은 분들 만나고 다니시고 이준석 위원장 괜찮으세요? 저는 집이 산밑이라서 그렇게 괜찮습니다. 공기 좋은 데 살고 있습니다. 공기 좋은 산밑이라서 그나마. 어제 서울시에서는 무료 그 대중교통 정책 폈잖아요. 출퇴근길에. 한 60억이 들었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었던 거냐? 그 뭐 안 하는 것보다는 좋죠. 근데 이제 그 국내적 우리 내부적 요인만 이제 해결하려고 한 건데 실제 이 미세먼지의 원인이 주로 중국에서 날라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국내 대책만 세운다고 근본 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안타깝고요. 더군다나 이제 경기도하고 좀 연계를 했더라면은 조금 더 이제 효과가 좋았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이런 정책이 있다는 것 자체를 그 당일 돼서야 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늘은 차를 놔두고 가야지라는 결심을 하기에도 좀 시간이 좀 늦었던 것이 아닌가. 아예 모르는 분들도 꽤 많았고 그렇죠. 홍보가 그렇기 잘 안 때문에 돼서. 갔더니 공짜에 뭐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이게 공짜니까 좋긴 좋은데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어제 1.8% 정도 교통량이 감소했다 그러는데 뭐 어떤 분들이 오차범위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서울에서 교통량 1.8% 줄이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의미는 있었겠지만 아까 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외적 요인이 더 크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이제 60억이라는 비용이 수반됐는데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은 제 생각에 마스크 하나씩 사드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서울 시민들한테 뭐 다른 방식으로도 이걸 좀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형선님 같은 청취자들은 이거 황사 기간 동안 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혹시 이거를 뭐 선거용 이벤트 같이 되진 않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해주신 분도 계시고 시도는 그래도 좋지 않느냐. 뭐든지 시도해봐야 된다. 또 이런 문자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책이 홍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이게 미세먼지 많으면 무료도 있지만은 사실 아침에 일찍 버스 타면 할인해 준다는 것도 모르는 분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책 홍보라는 게 사실 쉽지 않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효과를 측정하기 참 어려운 게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1.8%라는 수치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서울시가 고민을 좀 해봐야겠지만은 앞으로 이 정책이 자리 잡으려면은 조금 더 일찍 경보를 하고 일찍 이걸 확정지어서 예보할 수 있었으면 그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지점이네요. 2809님 예산 낭비다. 이런 분이 계신가? 별빛 세상님, 서울시 잘한 거다. 선진국의 길이다. 이렇게 달라요. 같은 것을 놓고도 문자 좀 더 보내주시고요. 우리 뉴스닥 들어가죠. 이번 주 주제 상한가부터 가겠습니다. 허 소장님. 네, 이번 주에는 뭐 역시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광역단체장들이 요란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서도 서울은 조용하고 오히려 경기도가 좀 요란하다. 경기도가 시끌시끌하죠. 특히 이제 남경필 지사가 이렇게 탈당을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갔어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갑자기 삼국지의 주요 등장인물들이 뛰어나와가지고 조조, 여포, 동탁 다 줄줄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동탁은 뭐 오히려 한왕 씨를 이제 깔고 앉아서 자기가 모든 권력을 누리고 적폐 세력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조조가 연합군을 모아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을 제거하기 매우 어려웠던 게
동탁을 지키는 양아들 여포라는 뛰어난 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동탁을 제거하는 것은 국민적 관심이고 예. 우리로 치면 지금으로 보면 적폐청산인데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예. 그걸 막고 있는 게 누군가 하면은 여포다. 그럼 여포부터 먼저 제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삼국지에는 보면은 초선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초선이 이 관계를 물론 미인계지만 예. 이 관계가 동시에 들어가서 그렇게 성공하게 되는데요. 예. 그러면 과연 남경필 지사가 나는 조조다 하고 나갔는데 잠깐만 여기서 제가 그 워딩을 다 소개를 할게요. 모르는 분들도 계셔서 남 지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당 복당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동탁을 토벌하는 사람 조조. 내가 조조가 되겠다. 동탁을 치겠다. 이러자 이재명 시장이 남경필 지사는 조조가 아니라 여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시류에 따라 막 계속 옮겨다니는 여포다. 그러자 한 사람이 더 등장해요. 누군지 아세요? 하태경 의원. 하태경 의원이 조조의 조자가 세조자냐 이러면서 저는 이제 이 동탁을 이제 쓰러뜨리기 위해 가지고 이제 군사를 모으러 가던 조조가 예. 이제 그 중간에 소설 내용이 하지만 여백사라는 이제 자신의 그 큰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백사를 실수로 죽입니다. 예, 오해한 다음에 실수 죽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세상이 나를 배신하게 두진 않겠다. 내가 세상을 배신할지언정.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지금 물론 이제 동탁을 베겠다는 좋은 취지로 얘기하겠지만은 중간 과정에 여백사같이 피해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바른정당에 있는 인사들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생각은 세상이 나를 배신하지도 않겠다. 내가 세상을 배신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하신 것이지. 우리 이준석 의원이 그 바른정당에 계시다 보니까 역시 이제 자기 중심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백사입니까? 여백사 바른정당에서. 여백사나 불쌍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 세상을 어지럽히는 동탁이 누구냐? 그럼 지금 남경필 지사가 이야기하는 동탁은 결국은 문재인 정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과연 이 남경필 지사의 이야기에 동의해 줄 경기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가 될까?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잖아요. 지방선거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별 설득력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당신은 조조가 아니라 여포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동탁 옆에 여포다. 그러니까 결국 적폐 세력의 핵심인 동탁을 지켜주는 여포 수준으로밖에 안 된다. 그 또 하나의 뭐 자기 개혁을 이야기하고 온갖 걸 이야기하지만 당신 역시 그런 적폐 세력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걸 말해주는 게 이재명 시장의 논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두 분이 삼국지를 차용해서 아주 수준 높은 한 판에 수준 높아요. 일합을 겨루었다. 삼국지 안 읽은 사람은 따라가지도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조조 여포 여백사까지 오늘 등장. 그러면은 허성호 소장님은 남경필 지사 이재명 시장 두 사람 다 상한가 주시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뭐 당을 옮기는 그런 철새 세조자를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가도 될 수가 있지만 어쨌든 두 사람이 이렇게 싸우는 모양이 되면서 이제 그 양당의 후보처럼 느껴지고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건 사실이죠. 물론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 전해철 의원이라는 강력한 도전자가 생겼기 있습니다. 때문에 뭐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현재의 구도로 보면은 두 분 다 어쨌든 도민과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게 그런 봅니다. 의미에서 상한가. 이준석 위원장 상한가 누구 주셨어요? 저는 이제 이분 처음 등장하는 것 같은데 이철성 경찰청장을 제가 상한가로 올렸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상한가? 예.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그 개혁안이라고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뭐 반대 의견이 좀 우세합니다. 저의 개인 입장은. 권력기관 개편안 나온 거예요. 청와대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철성 이 청장의 처세에 대해서는 제가 상한가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원래 이분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이제 경찰청장 임명될 때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될 때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오히려 정권의 철학에 착 붙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처세를 보여주시면서 최근에 이제 검찰이 사실 경찰이 이게 사실 거의 60년 가까이 수권 사업이 이제 수사권 독립이었거든요. 또 수사권의 일부를 가져오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상당한 수순의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는 하지만은 조국 수석의 발표를 통해 가지고 얻어내면서 경찰 조직에서는 알터니가 하나 빠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저는 이번에 봤을 때 뭐 사실 정권 초기에는 이분이 금방 경질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는데 맞아요. 뭐 백남기 농민 안타깝게 사망하신 사건에 대해 가지고 뭐 이렇게 90도 허리 굽혀가지고 그때 사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것들. 그렇게도 안 하던 사과를 정권 바뀌니까 사실 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경찰 조직 입장에서는 좀 굴욕적인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부에 했어요. 그 당시 그 있던 분들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허리를 굽혀가지고 이번에 조직의 수건 사업을 해결했다는 거는 상당히 이분이 수완이 좋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있습니다. 삼국지의 누굽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상한가라기보다 오히려 하한가처럼 느껴지는데요. 아니요. 수완이 좋으면 좋은 겁니다. 아주 수완 좋은.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게 그렇게 처세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허리 숙여서 사과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맞죠. 박종철 고문도 그렇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도 그렇고 경찰의 그 잘못된 과거의 관행에 대해서 또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예.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반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일을 했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다만 엄혹한 정권 하에서도 그랬더라면 더 빛났겠지만 다만 왜 지금이냐 왜 그땐 못했느냐 그렇게도 하라고 할 땐 왜 못했느냐 이거 거죠, 사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국가 권력 속에 들어있는 개인의 뭐 출세 야망일 수도 있고 권력 속에서 한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는데 아쉬움이 있지만 늦게나마 이렇게 국민들 앞에 사죄와 반성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오히려 잘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종철 열사의 기일이었잖아요. 일요일이. 예. 일요일 날 이철성 청장이 헌화하는 모습 보면서 참 저는 굉장히 아이러니함을 느꼈어요. 백남기 농민이 사실은 직수 물대포에 맞아서 이제 숨을 거둔 건데. 온 국민이 그 장면을 다 봤잖아요. TV로 그렇죠. 생긴 게. 이철성 청장 그렇게도 사과도 안 하고 진상규명도 안 하던 그 양반이 정권 바뀌고 이제는 비슷하게 최루탄에 맞아서 돌아가신 그분 앞에서 헌화하는 모습 보니까 야. 근데 저는 인상적이던데요. 이제 우리 아주. 이제 2대 이제 수사 경찰과 검찰 이제 권력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네. 경찰이 이렇게 약간 좀 소위 말하는 표현으로 득을 본 게 있다면은 네, 검찰은 손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업무 영역에 있어서. 그런데 했을 때 검찰 쪽의 반응이 어제 저는 사실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저는 어느 수위까지 예상했냐면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거취 표명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내부 조직을 좀 다스리기 위해 가지고 그런 생각도 했는데 어제 상당히 조용히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게 세부 이제 안이 나오면서 왜냐하면 어제 조국 수석이 얘기한 거를 살펴보면은 큰 틀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사실 세부 안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일부 사안 같은 경우는 개헌 사안까지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나 국정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고 이 반발이 어떻게 이제 나올지에 대해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인 게 왜냐하면 경찰이 이제 많은 것을 안게 됐는데 사실 대공수사권 같은 경우에도 지난 어쨌든 좋든 싫든 간에 몇십 년 동안 이제 중앙정보부, 안기부 그다음에 국정원이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해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공수사라는 건 결국 전문성이 중요한 부분도 있는데 노하우가 있는데 과연 이것을 경찰이 지금 시점에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국정원에 있던 인사들이 이제 사실상 수평 이동해가지고 인사 이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경찰로. 그럼 사실 말하게 되면 그냥 사람이 그대로 옮겨오면은 이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바뀌는 게 있겠느냐라는 것도 있고 앞으로 세부 안을 좀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직적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에 성공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부 조직 관련해서는 마지막에 국회 동의가 다 있어요. 그렇죠. 동의가 있어요. 6개인가 바꿔야 된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검찰 문무일 총장이 어제 반응이 어떨 거다. 문무일 총장이 뭐 한두 번 해본 사람이 아닌데 바로 반응 낼 사람도 아니고 그래요. 다 선수들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뭐 중앙정부부 지금의 국정원이 없을 때도 대공 업무를 하는 데가 다 있었습니다. 뭐 그때 대공 업무가 취약했던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중앙정부부를 통해서 만드는 이 정보기관은 정권을 호위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만들어져서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의 정보원, 국민의 정보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어쨌든 조치도 있어야 되고 검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개혁과 개편은 있어야 한다 하는 분명한 맹제고요. 거기서 이제 각자 기관들이 자기 조직 이기주의를 들고 나오면은 결국 청와대가 강력하게 정리해내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도 중요한 부분. 이것도 워낙 큰 얘기여서요. 한번 또 날 잡아서 이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전에 박종철 이한열 열사 좀 헷갈려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당연하죠. 박종철 열사 턱 하고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뭐 이것도 뭐 경찰에 의한 거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이한열 열사의 1987 보셨잖아요. 그 마지막 장면. 참 최루탄에 돌아가신 그분의 이야기도 그렇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철성 청장 어쨌든 상한가에 올립니다. 수완이 좋았던 거든 어쨌든 사과를 한 것 잘했다. 칭찬하신 거예요. 하한가 가보겠습니다. 하한가. 허성무 소장님. 오랜만에 다시 홍준표 대표님. 뭐가 오랜만이에요? 또 올라오셨어요.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거. 단골 손님. 왜 올라오셨어요? 하한가. 홍준표 대표님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시도당별로 그 신년 인사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부산시당에 가서 아주 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이미 여론조사 결과 바닥은 우리 쪽으로 뒤집어졌다.
바닥의 정서는 우리 편이 됐다. 특히 부산, 경남, 울산 쪽은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뭐 나름의 그런 통계 자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지사님이 영입하고 대표님이 영입하고자 했던 예. 뭐 서울시장 후보 홍정욱이라든지 또는 뭐 부산시장 후보 안대희라든지 예. 다 이렇게 노해버렸어요. 줄줄이 안 됐죠. 그리고 최근에 그 부산시당 그 행사를 하기 직전에 금요일인가요? 경남도당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박안수 의원한테 강력하게 그 도지사 출마를 권유했는데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다. 박완수 의원도 나 싫다. 네. 그러니까 모두가 도지사 광역시장 도지사 후보 안 나오겠다 하는데 자기 혼자만 뭐 민심이 뒤지고 싶다고 큰 소리를 치고 계시니까 이게 뭔가 좀 괴리감이 있지 않느냐. 뭔가 숨겨둔 카드가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대구 갈 때마다 이번 지지율이 또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현장의 지표나 정서를 보면은 본인의 말씀과는 반대로 가고 있어서 좀 허세가 아닌가. 그래서 한가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뭐 수완 허세 다 나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대구를 잠깐 이제 방문했었는데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대구 지역 정가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결국에 홍준표 대표가 숨겨놓은 카드는 지금 권영진 시장에 대해서 각을 좀 한동안 세우다 보니까 마지막에 김문수 지사 출마시키려고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요? 대구시장으로. 그런데 이게 뭐 호사가들의 이야기겠지만은 그 정도로 뭐 김문수 지사도 훌륭한 분이지만 어쨌든 새로운 인물을 찾겠다고 천명했던 거와는 달리 이제 인물난을 좀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김문수 됩니다. 지사 입장 혹시 들리는 건 전혀 확인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진짜 이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대구시장 후보로 처음에 이제 권영진 시장에 대해서 계속 면박을 줬거든요. 예를 들어 권 시장이 뭐 나 이제 대구시장 2번 한 다음에 대권 도정 의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냥 같은 당에 있는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이고 열심히 해서 잘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능사인데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건 사실 자기 후보들 지금 어려운 싸움을 하던 자기 후보들한테 이렇게 면박을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뺐으니까 뭔가 대단한 카드가 있겠구나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 정관에서 계속 이름을 끼워 맞춰보는 건데 쉽지가 않다는 거죠. 보면. 그렇군요. 지금 당장 지방선거 치르면 자유한국당이 승리 장담할 만한 지역이 얼마나 돼요? 지금 대구는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경북하고 대구는 이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울산 정도도 울산이 지금 현역 시장인 김기현 시장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승리를 확신할 것 같습니다. 서 소장님도? 동의합니다. 어쨌든 하한가 홍준표 대표 참 열심히 뛰고 있지만 지역 정서, 이 여론의 정서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이준석 위원장 하한가 누구 골라오셨어요? 저는 이분 뭐 젊은 층들은 상당히 공감할 것 같은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지난주에 참 고생하셨어요, 이분. 괜히 말 한번 잘못 꺼냈다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얘기했다가 막 청와대 민원이 올라가고 난리가 났었죠. 그러면서 결국은 국무조정실로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일어나겠다. 정부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상한 거 1은 뭐냐면 왜 이걸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느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걸 이제 금융과 같은 형태로 이제 재단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재경부 장관이나 아니면 금융위원장이 처음에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쪽에서 이 일을 좀 마무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뭐 도박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법무부의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처음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자기 영역으로 넘어오는 걸 막았어야 되는 겁니다. 이분이 사실 뭘 가상화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고 이렇게 갑자기 자발적으로 하셨겠습니까? 분명히 정권 내에서 조율이 있었던 것인데 그게 좀 안타깝고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있냐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박상기 장관이 나와가지고 언론과의 뭐 질의응답하면서 내가 이걸 뭐 부처과의 조율이 됐기 때문에 나와서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거래소 폐쇄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 기자회견한 직후에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김동연 부총리께 가가지고 이제 좀 의견을 들으려고 했더니만은 회피하고 가셨다 그래요. 회피하고 가신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말이 없길래 이상해서 봤더니만 나중에 저녁 때쯤 돼가지고 분위기 안 좋으니까 청와대에서 확정된 건 없다. 다시 번복. 이러면서 이제 박상기 장관을 소위 말하는 좀 약간 물먹인 상황이 됐는데 이 박상기 장관 입장에서는 황당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호사가든 어떤 얘기까지 하면은 박상기 장관이 원래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장관 하시려던 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무슨 뭐 결혼을 억지로 했다느니 뭐 그런 유혹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사탄에 급하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혹시 박상기 장관을 이번 기회에 좀 교체하려는 시도가 있는 거 아니냐 정도 얘기까지.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건 뭐냐면요. 설마, 약간 특이했던 게 뭐냐면요. 이번에 그 검찰과 경찰 간의 업무 조정하는 그 개혁안 발표하면 조국 수석이 나와가지고 딱 청와대 비서진이 했잖아요. 이거는 잘 될 거야라는 거,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거라는 거 알고 이건 했다. 그런데 박상기 장관 같은 경우에는 요건 약간 좀 젊은 층의 비판이 있을 거다를 예상하고 이걸 장관은 떠넘긴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정권마다 계속되는 일인데
청와대 비서진이 중심이 되는 정치. 그러니까 비서진 같은 경우에는 좀 포인트를 딸 만한 것을 좀 예. 폼나는 것을 하고 그다음 장관들에게는 좀 굳은 일을 떠넘기는. 이번 정부에서 보면 강경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위안부 합의에 대해 가지고 뭐 예, 사실 예. 할머니들이 만족하지 못할 수준으로 이제 재협상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일을 맡았거든요. 어려운 보면. 일은 장관이 맡고 그렇죠. 그 외에 빛나는 일은 청와대 쪽이 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근데 최근에 말씀하시는 임종석 거예요. 실장 보시면 얼마나 폼나는 일들 많이 하십니까 보면은. 아, 임종석 실장도 굳은 일 하러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사실 이런 업무 비서실과 장관 내각 간의 업무 분장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예. 지난 정부들이 겪었던 그런 약간 내각의 사기자라는 걸 똑같이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박상기 장관을 보면서 이분 안쓰러우셨어요? 하한가로 꼽았지만은 예. 굉장히 안 됐다. 안 됐다. 왜 굳은 일을 이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소장님. 들어요. 뭐 그런 분석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법무장관께서 경제학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박상기 장관? 예, 경제를 원래 많이 공부했던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굉장히 소명의식이 강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하. 그리고 이제 도박이다 이렇게 단순히 말씀하시지만 사실 가상화폐를 통해서 어떤 우리 경제에 창출되는 효과가 미약하다는 게 여러 가지로 증명이 돼 있고 원래 도박판을 개장하면 개장한 사람들만 덕을 보지 네. 나머지는 아무도 들어온 사람 덕을 보는 게 나중에 없어요. 들어온 사람들은. 예, 그래서 이걸 범죄라고 보는 시각이 법무부 입장에서는 강하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박상기 장관 주변에 있는 법무부의 핵심 간부들이 예. 이 부분에 대한 강한 건의가 있었다는 게 뭐 뒷이야기로 많이 나오고 반드시 있어요. 청와대에서 하기 싫은 일이지만 너 해 이런 건 아니었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오히려 박상기 장관의 소신이 장관이야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국가 경제와 국부 유출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그런 소명의식이 있었던 것은 게 아니냐.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이렇게 소 소장님은 또 판단하고 계시고 어쨌든 여러분 결론은요. 이제 국무조정실이 일어난답니다. 여기저기에서 말 나오는 걸 좀 조정해서 가겠다. 폐쇄 요거는 결론 난 거 없다. 여기까지가 나온 입장이라는 거 제가 확인드리죠. 예, 오늘 상한가에는 남경필, 이재명, 이철성 다 올리시는 거죠? 예. 하한가에는 홍준표, 박상기 장관 이렇게 올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미세먼지 뚫고 또 조심해서 가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